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비가 억수로 오던데. 그 일산에는 그 일산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2년 전인가? 눈이 겨울에 엄청 많이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일부러 일산호수를 갔습니다. 가갖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뭐 하러 갔냐면 그런 데서는 담배 못 피잖아요. 담배 피러 갔습니다. 몰래 한번 펴보자. 금지된 곳에서. 그래서 피고 왔어요. 근데 이번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 딱 잡고서 비 많이 올 때 한번 가보자. 피러. 근데 술 먹고 자는 바람에 놓쳤어요. 오늘은 172조 구분 건물 등기부 보실 건데요. 구분 건물 등기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나간 집합 건물 등기부, 구분 건물 등기부 같은 뜻인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출제가 될 거예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지죠. 다 피셨어요. 집합 건물 등기부 이거 피십니다. 요거 보시면 레미안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1001동 101호부터 303호까지 구분 건물이 9개가 존재하죠. 이 등기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죠. 먼저 1001동 표제부가 있는데 이 1001동은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그리고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소유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구는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고 303호까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 개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인데 법적으로 한 개의 등기부인데 법적인 건물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가 존재해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니까 법적인 건물은 9개입니다. 근데 법적인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니까 보통의 건물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전부 따로 있죠. 따라서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이 공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공개가 될 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형태로 공개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등기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공개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것만 한 개의 등기부죠.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는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은 달라진다는 것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또한 이때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표제부는 작성이 될 때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변경이 될 때도 동시에 변경돼야 되고, 말소가 될 때도 동시에 말소가 돼야 되고, 멸실을 등기할 때도 원칙은 동시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면서 나머지 표제부도 대위 신청해야 되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 달리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이때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텐데,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때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했죠.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니까 표제부, 상단부와 갑구, 을구 이 부분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표제부, 하단부와 갑구, 을구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별개로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하나의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때 상단부, 하단부 표제부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먼저 1001동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는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이 한 동 건물과 대구 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죠. 이때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전유부분 표제부는 상단부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보시면 그 밑에 상단부는 한 동 건물의 표시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데 이 대구 관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상단부를 보시면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기록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접수칸이죠. 이 접수칸에는 접수 날짜를 기록합니다. 접수 연도, 월, 일을 기록하는데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접수번호예요.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리의 우열이 문제될 이유가 표제부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또한 한동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될 텐데 이 집합건물 즉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명칭도 있고 번호도 있습니다. 이때 명칭과 번호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을 보다 확실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옆에 건물의 명칭, 레미안 아파트 또는 아파트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번호도 기록하게 됩니다. 천일동. 그리고 건물의 내역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하는데 이때 내는 내용이란 뜻이고 역은 이력이란 뜻이에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면적입니다. 여기서의 면적은 전체 한동 전체에 대한 면적이니까 이 면적에는 공용 부분의 면적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 부분 면적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타가 될 겁니다. 한동 건물과 대구 관계를 이루는 토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이때 맨 앞에는 표시번호, 표시 순서가 기록이 될 테고 토지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접수칸은 없어요.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는 접수칸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유부분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전유부분의 표제부. 상단부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될 테고 상단부를 보시면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를 기록하고 두 번째는 접수칸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수 날짜만 기록하고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 번호를 기록하는데 천일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일치하죠. 천일동의 소재 지번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유 부분은 소재 지번을 생략합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의 명칭도 일치하죠. 저희 아파트 일치하죠. 그래서 명칭도 생략합니다. 번호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번호는 천일동은 1002, 304번은 303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번호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역,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할 텐데 이것도 천일동과 일치하는 부분은 생략합니다.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면 상단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집어 이렇게 있다면 하단부는 생략을 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면적은 다르겠죠. 천일동의 면적은 공용 부분이 포함된 면적이 될 테고 여기에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유 부분 면적만 여기다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면적은 전유 부분 표제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이 될 겁니다. 마지막은 기타가 될 테고요.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될 테고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를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4개가 있죠.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종류를 표시합니다. 또한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하는데 대지권의 비율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기록한다고 했죠. 표제부 이름 자체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따라서 이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기록을 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이게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타가 될 텐데요. 여기 303호가 이렇게 있다면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때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눈다고 했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이때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상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죠?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면 이 등기 효력은 303호에도 효력이 있겠지만 대지권에도 효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대지권의 일체성.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빈칸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아니라 아직은 대지사용권이겠죠. 대지사용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병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의 객체는 303호죠. 맞아요. 그렇죠. 병의 저당권의 객체는 303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303호에 대한 저당권인데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병에게 부당한 이익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303호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1번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병의 저당권은 303호에 한정한 저당권이라는 게 표시가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요 저당권과 요 저당권은 같은 저당권이죠. 같은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는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 등기,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는 요 파란색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토지 등기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토지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토지 등기부에. 그런데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하단부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A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겠죠. 왜?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맞아요. 따라서 등기관은 요 대지권 등기할 때 토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요 대지권 등기할 때 요 끝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음,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라는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별도 등기라고 하는데 이 별도 등기는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겁니다.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 이 별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하단부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이 별도 등기는 이거는 신청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할 때 이 별도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할 때. 그렇다면 요 저당권이 소멸돼서 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럼 말소가 된다면 이것도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러면 요 말소 등기할 때 등기가는 요 등기를 말소할 때 요것도 지워야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맞겠죠? 그래서 이 등기가 말소될 때는 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별도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말소도 직권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별도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직권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끝에 보시면 별도 등기 있음.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이고요.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게 공시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토지 등기부에서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등기관도 이 별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한 등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했는데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토지등기부 해당 부에 대지권이라는 취지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다시요.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등기관은 토지등기부 해당 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직권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거기다 표시했는데 갑구이니까 대지권이 뭐겠습니까? 소유권. 그렇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거 거기 등기 목적칸에 기록을 합니다. 소유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취지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접수된 적이 없죠. 따라서 접수칸은 빈칸으로 내버려두는 겁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또한 등기관은 대지권 등기를 실행하면 대지권 지지 등기를 기계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등기원인도 빈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원인도 빈칸으로 내버려두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실행이 되면 건물 등기부에서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이때 그 건물이 도대체 어떤 건물인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탁칸에. 그래서 그 기탁칸에 건물의 표시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 목적칸에 대지권의 종류와 기타란에 건물의 표시를 기입하는 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죠. 7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각 구분 건물 표제부의 표시란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구성된다. 맞겠죠? 이게 정확하게는 전유 부분 표제부가 돼야 될 텐데 보통 구분 건물 표제부로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1번 맞을 테고 2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일련 번호를 기록해야 되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한 필지의 경우에는 일련 번호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인데요. 물론 101호, 202호, 303호가 될 테고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대지.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는 1001동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쭉 가서 303호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거예요.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고 여기는 뭘 기록하는 거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대지가 될 텐데요. 대지. 보통 이제 이게 한 필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두 필지일 수도 있죠. 두 필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여기는 대지권이 소유권이고
지금 이 토지는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라로부터 빌릴 수도 있죠. 아니, 나라로도 안 빌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세권, 대지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두 필지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필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100번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렇죠. 100번지 이렇게 기록할 테고, 그 다음에 이쪽도 기록해야 되죠. 경기도 철산시가 아니라 강명시 철산동 101번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다 쓸까?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100번지, 여기도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101번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가, 대지권이 뭐예요? 소유권, 대지권. 이쪽은 전세권, 대지권. 그러면 여기도 첫 번째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100번지,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는 뭐죠?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101번지, 여기는 대지권이 뭐예요? 전세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기록을 해보면 이거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해요. 이걸 생략하고 요걸 일련 번호라고 하는데, 요 일련 번호가 바로 요거란 뜻이에요. 요거. 그래서 일련 번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일련 번호. 이 일련 번호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를 특정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일일이 다 쓰지 않고 요 일련 번호로서 이쪽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일련 번호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일련 번호를 기록해야 되며, 여기 일련 번호예요. 이거 1번, 2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한 필지의 경우에는 일련 번호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일련 번호는 무조건 기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대지가 이것도 주차 공간으로 너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럼 또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련 번호가 처음부터 있어야지만 일률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부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련 번호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출됐던,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3번. 한동 건물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분된다. 맞겠죠? 대지권이 있는 경우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5번.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왜요? 한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네, 이거 못하겠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소재와 지번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겹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라도 그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는 을구사항란에 기록한다. 이건 갑구에 기록하는 겁니까? 을구에 기록하는 겁니까? 가처분 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갑구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라고 했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을구에 기록하는 것이죠. 맞아요.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갑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채권자가 있을 겁니다.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근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게 뭐죠? 판결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을은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이 소송을 뭐라 불렀죠? 본안소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안소송. 소송이 제기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더 이상 갑의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갑의 재산이 아니라 엉뚱한 병의 재산이죠.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갑이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채무자가 그 재산을 온전하게 보유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같이 제기합니다. 이를 보전소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전소송을 본안소송과 같이 제기할 텐데 이 보전소송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압류 신청. 이거 정말 여러 번 한 거예요. 가압류 신청. 두 번째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두 가지를 보전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개의 채권은 차가 뭐죠? 이 채권을 피보전 권리라고 부르는데요. 피보전 권리. 보전소송을 위해서 보전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일 때는 뭘 신청하는 겁니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때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다르죠. 금전 채권일 때, 즉 가압류의 경우에는 강제 경매 절차로 넘겨서 해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 즉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등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권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 보전소송은 금방 결정을 해준다고 했죠.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촉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갑구을구를 결정할 때 이거 갖고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 갖고 결정하는 겁니까? 네? 이거 갖고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는 권리 갖고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어디 하는 겁니까? 갑구에. 맞아요. 만약에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어디 하는 겁니까? 을구에.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게 하는 그 권리,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 그걸 가지고 갑구을구가 결정되는 것이지 피보전 권리 갖고 갑구을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여러 번 강조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피보전 권리를 가지고 갑구을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처분이 제한되는 그 권리, 처분 제한의 대상이 되는 그 권리 갖고 갑구을구와 주등기, 부기등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의 대상이 뭐죠? 소유권이죠. 따라서 이거는 갑구에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죠. 따라서 주등기 이야기 될 겁니다. 피보전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즉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종류는 갑구을구 결정할 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다. 맞겠죠? 3번을 보시면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본등기와 가등기는 같은 구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을구니까 임차권의 가등기도 당연히 을구에 기록이 되죠.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에는 갑입니까? 을구입니까? 경매 대상이 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하겠죠. 맞아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거. 이거 갑구예요, 을구예요? 바꾼 거 확실히 아셔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뭐죠?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렇게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거는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뭐죠? 소유권이죠. 따라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매각 절차를 통해서 저당권의 객체가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객체는 뭐예요? 갑의 소유권이죠. 갑의 소유권이니까 갑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을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갑구. 이거 이해가 되셔요? 만약에 저당권의 객체가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즉, 요 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을에게 전세권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그러면 전세권부 저당권을 실행할 때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건 뭡니까? 전세권이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구에 하는 겁니까? 을구에 하는 겁니까? 을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굴구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를 기준하는 겁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가압류 가처분의 객체가 되는 권리를 기준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를 기준하는 거니까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당연히 갑구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권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한다면 을구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저당권 앞에 아무 문구도 없으면 이건 소유권부 저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이니까 그 경매개시결정 등기도 갑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따라서 본등기와 가등기는 같은 구에서 기록이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을구니까 가등기도 을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 꼭 외워두시고요. 등기부는 영구보존장부죠. 맞아요. 따라서 강의등기부도 영구보존장부죠. 그러면 강의등기부 뭐가 있죠? 신탁원보,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 그 다음에 도면. 요 네 가지 이것도 영구보존장부예요. 5년짜리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신청정보와 치하정보는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영구보존과 5년짜리 2개 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거 불안하다. 그러면 1년짜리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각종통지부. 각종통지부는 1년짜리가 될 겁니다. 넘겨보죠. 10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뭐죠?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2번.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표시 번호란에는 표시한 순서를 적는다. 맞겠죠?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지 사용권의 개념은 뭐죠?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입니다. 건물은 토지 위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죠. 토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했고,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했고, 대지 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 갑이 303호를 을이 취득했을 때는 뭐도 같이 취득해야 돼요.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되죠.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뭘로? 대지권으로.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몇 번이지? 4번.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표시를 하고,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아니죠.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하는 거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네. 5번.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셔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라서.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12번을 보시는데요. 12번에 뭐 다 아시는 것 텐데 여기 2번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는 첨부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속서류는 첫 번째,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열람은 허용되느냐? 열람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는 뭐죠? 맞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거는 예외도 없어요. 증명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죠. 그래서 누구든지가 틀렸습니다. 부속서류가.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을 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원칙은 이미 신청이 원칙이죠.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게 이미 신청입니다. 등기를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를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죠. 표제부 등기는 몇 월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함이 원칙이죠.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몇 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까? 60일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특별법이라서. 네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이죠. 이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부실법에서는 등기신청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이 부실법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등기법은 이제 요 두 가지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제부 등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생략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시면 갑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즉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추게 되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물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그런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되죠.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있어야 되죠. 그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보존등기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갑이 보존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갑이 보존등기 신청할지 여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는 건물이 완성이 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고 이때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신청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나요?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이미 신청이 원칙이니까.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으니까 미완성 건물이죠.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은 불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까? 발생할 수 없어요. 왜? 미완성이니까.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 의무는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그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즉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요 시점은 뭐예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 그 다음에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 이때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없죠. 왜 없나요? 미완성 건물이니까. 보존등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물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건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습니까? 민법에서 있어요, 없어요? 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 계약을 민법에서 뭐라 불러요? 네?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뭐라 불러요? 쌍방계약. 쌍방계약과 쌍무계약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나요?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쌍방계약, 쌍무계약 차이점 잘 모르셔요? 몰라도 돼요. 네. 쌍방계약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는 것이고요. 쌍무계약은 특정 시점을 보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여튼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방 당사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쌍무계약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존속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뭐 이런 거. 아, 괜히 얘기했다. 여간, 이건 대가적 의미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동의형. 동시에 이행한 몇과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나오는 거죠. 동의형. 이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뭐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등기 의무 민법에서 뭐라 불러요? 공동신청주의에서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등기 의무라고 부르고요. 등기 청구권은 공동신청에서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와 이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죠.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이 의무 이행과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의무 이행을 뭐라 불러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거. 맞아요.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대금 지급 채무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갑의 등기 신청 의무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왜 처음 하는 듯한 느낌이,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쌍무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그러면 갑에게 등기 신청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다 받은 시점. 그걸 멋있게 표현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잔금을 다 지급한 시점. 그 시점부터 갑은 뭘 해줘야 돼요?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벌써 5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갑에게는 대금 지급 채권, 대금 지급 채무는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계약을 뭐라 부르죠?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쌍무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급부는 없죠. 이때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럼 이 등기 신청 의무는 언제 발생할까요? 반대급부는 없으니까. 이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발생한 시점. 그러면 이 의무는 언제 발생하죠?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때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남았죠? 어려운 거 하나 남았어요.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이후에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 을. 요 채권도 을에 대한 채권. 이거는요. 갑에 대한 청구권, 이것도 갑에 대한 채무.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죠. 그러면 이 권리 의무도 을과 병에게 발생합니다. 이거는 병, 이것도 병. 여기는요. 을, 이것도 을. 맞아요. 그러면 갑은 이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해야 되나요? 을에게. 그리고 을로부터 뭘 받나요? 대금을. 맞죠? 따라서 이 의무를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갑이 을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을은 이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해야 되나요? 병에게. 대금을 누구로부터 받죠? 병에게. 따라서 요 취득한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등기가 이렇게 된다면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중간 생략 등기. 맞아요.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금지하고 있죠. 맞습니까?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했죠.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겠죠.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때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이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 이를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지위 이전 계약. 그러면 이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 요거는 요거죠. 갑, 요것도 갑. 그러면 이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요것도 바뀌어요. 병으로. 요것도 병으로.
이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했고,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지위 이전 계약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을과 병 사이의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의무는 누구에게 이행해야 되죠? 병에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죠? 병에게. 그리고 이 병은 소유권을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죠? 갑에게.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되죠? 갑에게. 그러면 이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갑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누구에게 해줘야 됩니까? 병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분양권 전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금지하고 싶다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금지를 해야 됩니다. 요즘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 지위이전 계약이 민법의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법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들어도 생소하죠. 네. 그거 5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우리 책의 표현대로 하죠. 을과 갑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또는 증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 계약. 그래서 매매나 증여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지 지위 이전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점은 매매의 경우에는 갑과 을은 언제부터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증여는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나타나죠. 여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요 시점에 갑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이나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되니까 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을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두 번째, 요 시점에는 을과 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매매나 증여.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고, 매매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에 갑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즉 매매나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면 병의 이름으로 등기는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요? 갑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갖춰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갖추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되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갑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갑과 병 이렇게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요.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 그러면 병의 이름은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됩니다. 이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해놨네. 을과 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등기를 갖춰야 돼요? 요 시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요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되죠?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죠. 맞아요. 그런데 요 시점에 갑이 병과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즉 매순이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되죠? 네? 병의 이름으로. 이건 중간생략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이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완료 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다시요.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완료 후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된다고요? 네?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언제까지? 병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병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된다고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1번 집은 틀렸고요. 2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돼야 되겠죠.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순이 지위를 이전한 경우, 잔금 지급 이전에 매순이 지위를 이전한 경우, 갑은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맞아요? 아니죠. 병의 이름으로 곧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이건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4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죠. 맞아요? 네. 5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후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건 맞겠죠? 그래야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이게 3번 연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